그럼 지금부터 2020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지엄 오후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4는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아시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계승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를 보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Now I'd like to invite Secretary General Lee Hyuk from the ASEAN Korean Center.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는 응우엔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Now I'd like to invite Ambassador 응우엔 부뚱 to the stage.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90년 3월부터 베트남 외교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고요. 베테랑 외교관이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자스민 이사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신남방정책 전문가이신 최원기 국립외교원 책임 교수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 떠오르는 시사 전문 사회자이시죠.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세션 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혁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이혁입니다. 먼저 한아세안센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2009년에 저희가 한국과 아세안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설립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문화교류, 인적교류, 학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아세안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주년을 맞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이 누리마루 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걸 굉장히 감회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교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이 부산에서 열렸고, 바로 이 누리마루는 이제 그야말로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역사와 함께 이제 한아세안 관계도 정말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다시 우리 한아세안 관계가 지금은 코로나로 좀 정체 상태에 있지만 더 큰 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아세안 관계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그리고 우리 제3의 투자 대상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여튼 아세안 국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국가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우리 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제 한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connecting people,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sharing prosperity, 그 번영을 같이 공유한다, 함께 발전해 나간다,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정부나 그리고 저희 작은 단체이지만 작은 국제기구이지만 한아세안 센터도 그렇게 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한겨레 신문에서도 정말 회의를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최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도시 외교 활성화 방안입니다만은 곧 반드시 이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오늘 모처럼 또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웬부퉁 주한 베트남 대사님도 모시고 이지아스민 우리 의원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최원기 교수, 진시원 교수님들, 쟁쟁하신 학자 여러분들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정말 꼭 말씀드리고자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역시 그렇지만 역시 이제 도시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아세안 25주년 특별 정상회담이 바로 부산에서 개최됐고 20주년 정상회담도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제가 다 여러 연유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산이 그야말로 허브 거점 도시로 이제 성장 해나가는 이제 조그만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제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해서 한아세안 관계의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이제 분야에 있어서 무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교류라든지 또 우리 아세안 커뮤니티라든지 부산에 사는 아세안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한아세안 관계, 부산과 아세안 간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넓어져야 이제 그야말로 거점 도시가 되는 건데, 오늘 그런 점에서 한겨레 통일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다시 한번 이런 한아세안 관계를 생각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좋은, 앞으로 부산이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거점 도시로 발전해 비약해 나가는데 아주 좋은 그런 우리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양측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웬부투 주한 베트남 대사님 지난 8월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주 베트남 한국 대사로 있었을 때 그때는 바로 이제 외교학원, 외교통일부 산하, 베트남 외교부 산하에
외교학원의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시지만은 그 콜롬비아 대학,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굉장히 그 학자로서의 길도 동시에 걸어오신 아주 훌륭한 그 학문과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겸비하신 아주 훌륭한 대사님이 부임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올해가 베트남이 이제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 원래 의장국입니다. 아세안 회원국이 10개국이 있는데 원래가 이제 베트남의 차례인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상회담이 또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10개 아세안 정상 간에 지금 그 정상회담이 지금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퉁 대사님께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과 또 한국이 이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한아세안 관계, 그리고 다른 뭐 분야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퉁 대사님. Thank you, Ambassador Lee. Do you hear me? Okay, thank you. First of all, let me thank the Hungary Foundation for inviting me. To this annual forum, and I think that it is a very good chance for me to be in Busan. It is my very first visit to Busan, and I think it will not be the last one. I will be visiting the city more, I promise, to myself at least. Also, thank Ambassador Lee for inviting me to this panel where I can share my views on the ASEAN relations with Korea and ASEAN과 베트남의 그 이미 한국과 맺는 관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베트남이 한국과의 양국 관계,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이 한국과 맺을 수 있는 외교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밝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세안은 이 지역에서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한국 간의 그 관계가 이 지역 성장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발언 기회를 활용을 해서는 조금 더 도시 외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남방 정책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신남방 정책이 이행이 되면서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시 외교에 특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남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실행이 됐는데요. 아주 중요한 외교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모든 국가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의 새로운 단계 이를 다 설정을 해서 지금은 버전 2.0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로 이행관계, 실행관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한 1년 전에 부산에서 바로 이곳에서 있었죠.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리고 또 1차 한국 메콩 지역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지는 표명을 했죠. 그리고 이런 액션 플랜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 익숙합니다. 공동 번영과 또 사람 중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평화도 있죠. 그래서 그 3P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지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 왜 중요한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세안 지역에 그리고 한국에서 각국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성과 사업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미 표명된, 선언된 그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액션 플랜에 대해서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맥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단계가 그 새로운 맥락 때문에 더 어려워지긴 했죠. 사실 이제 실천에 옮기는 단계가 당연히 그 선언하는 단계보다는 어려운데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실천 단계가 어려운 것은. 그런데 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맥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세안 웨이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파트너에게 아세안 웨이브라는 것이 좀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공표가 되어서 공론화돼야 되고 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만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절차나 과정을 조금 더 느리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식의 그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점도 있지만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맞는 새로운 맥락은 특정 이해관계자 또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그 액션 플랜을 실천을 하고 있죠. 업계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고요. 정책 입안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가 걸려 있는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특이한 상황이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권이 취소되고 다 격리가 되고 또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고 출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이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남방 정책의 여러 요소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 간의 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돌아갈 때를 위해서 좀 지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도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세안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탑다운이었습니다. 하향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는 버텀업, 상향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질문을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외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 간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뭐 자매 도시 결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매 도시 결연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입니다. 뭐 도와 도 간에 아니면은 도시와 도시 간에 이런 그 자매 결연이 있었는데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이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이미 도시와 도시 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위에다가 더 많은 협력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서 경험도 쌓였고, 그리고 또 신뢰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다른 분야로도 더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키고 고도화시키거나 아니면 지역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도시 외교를 조금 더 증진한다면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신남방 정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 상향식, 그 bottom-up이 관리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과나 실적을 체크하고 확인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이런 식의 도시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운 좋게도 지난 이틀 동안 제주도에 가서 도시와 도시 간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인데요. 지금 현재 500명 정도의 베트남 출신의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베트남에서 제주도로 와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정착한 베트남 여성이 5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고향과의 이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출신 고향의 홍보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시 외교에 있어서도 증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한 8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만. 그리고 제주도에서 아주 이 고용주들이 잘 대해주고 또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트남과 한국 간의 그 무역량 교역량 증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 외교가 양국 간의 외교에 윤활유 역할도 하고 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들이 그 투자를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이 한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 그리고 교역 관계, 도시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승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에서 접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버텀업 상향식이고요. 그것이 하향식의 정책 결정을 뒷받침해주고 또 실천으로 옮겨주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외교와 도시 간의 협력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혁 사무총장님께서 좀 학자 배경이 있다고, 제가 학자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외교 이론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표명해서 이제 2단계로 신남방 정책 2.5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2단계는 결국은 이제 그 구상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 실천하는 단계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그런 협력이 그야말로 이제 풀뿌리에서 이제 그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돼서 여러 시민들 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거두어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산시는 아마 호치민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정말 입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도시와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입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그 교류가 신남방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퉁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어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자스민 의원님은 제 19대 국회의원이고 사실 이제 한국인 남성분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사신 지도 수십 년이 벌써 되셨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 대사를 할 때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아키노 대통령이 직접 축제하는 자랑스러운 필리핀인 상도 받으시고 또 제가 어머님과 할머님도 잘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 이주민들 한국에 이주한 그런 특히 신부 다문화 가정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가 다소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자스민 의원님이 지향하는 그런 이주민의 권익 향상은 정말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함께 했는데 어제 세션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 팬데믹을 중심이기보다 지난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에 올해 5월 달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2055년이면 이 미국에서 에이션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히스패닉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20년에 대선에도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유권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대부분은 귀화하셨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85%의 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85%가 딱 6개의 나라에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6개의 나라에서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한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이 6개 국가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85%입니다. 그래서
2055년이면은 훨씬 더 많은 아시안계 미국인이, 에이션 아메리칸이 훨씬 더 많은 유권자를 갖게 된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참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는 이주민 유권자가 굉장히 미미하지만 특히 귀화자의 유권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통계들은 하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미국처럼 이 가족 이민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쉽게 이주민들의 숫자가 많아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현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골자를 가지고 있는데 people, peace, 그리고 prosperity. 그러니까 사람, 평화,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골자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 주로 얘기를 할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이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이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동맹국 관계 강화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쏟아낼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션을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250만 명이 넘었다. 이주민 수가 25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수는 사실은 귀화하셨던 그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화를 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완벽한 숫자를 바라보시면 한 300도 넘어갈 것 같고, 이 4.9%, 총 인구의 4.9%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이면 아마, 다문화 관련된 일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4.5% 정도 되면은 다문화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250만 명 중에 60만 명이 아세안국 출신 이민자들입니다. 이 아세안국 출신의 이민자들도 다문화 가정, 특히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37%도 아세안 출신 분들입니다. 여기 제가 책자에 굉장히 통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 아세안 센터 덕분에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만이라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10년 이상이 넘는, 한국에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넘는 이주민들이 6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기 적응 단계에서는 벗어난 거죠. 이제는 일자리로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 사회에 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많아지는 높아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가족 이민이 미국처럼 가족 이민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모국에 계시는 가족들의 훨씬 더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미리 부모님들한테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나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사실상 신문보다 훨씬 더 빨리, 요즘엔 SNS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SNS에 사용을 하는 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시간이 동남아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평균보다 1시간이
하루의 사용 시간이 평균보다 1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왜냐면은 굉장히 가족들이 해외에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14만 명이 넘는데요. 이게 학생 수입니다. 근데 아셔야 할 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이들이 60% 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100만 명에 넘어가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이제 대부분이 유권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역,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도시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역 지방선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주 여성들은 특히나 다문화 가족의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도시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말씀처럼 이 bottom-up, 탑다운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원 재개는 탑다운이겠지만 앞으로 이주민 주도 국가 간 관계 발전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보텀업이죠. 이주민을 주도를 해서 양쪽 국가의 관계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자기 나라랑 자기 지역의 자미도시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지역하고 그 나라에서 살았던 그 지역에서 자미도시 그 자매도시 할 수 있도록 결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저도 지금 한국에 온 지 26년이 되다 보니까 저처럼 15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이는 거는 물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 여성을 취직을 하거나 이렇게 동번역자 이렇게 너무 한정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자세히 잘 보시면은 뭐 저처럼 정치인이나 공무원, 교수, 심지어 간호사까지 아세안 출신, 외국 출신, 이주민 출신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의 간호 시험을 통과를 해서 간호사로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양쪽 국가에 예를 들자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심지어 이 자연재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계속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 간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 중 하나가 제가 이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쪽에서 글로벌 리디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가장 교육 대상이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을 굉장히 지금 훈련을 하고 양국을 연결을 할 수 있는 특별 무역과 특별하게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 외교관으로 지금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의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문화하고 언어를 잘 아는 이 분들을 계속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그리고
이주민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해가면서 양쪽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이들도 2세도 굉장히 사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 군복무, 지금 군복무 한 지가 다문화 가족의 군복무 시작한 지 지금 10년째라고 합니다. 올해가 10년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10년 전부터 군인으로 활동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연결망,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외교관으로 아니면 선수로, 지금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세 분의 결혼 이주 여성, 마지막에 세 분의 결혼 이주 여성의 팜티키나 주무관님, 지금 서울시 국무원하고, 그리고 체리시 언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 필리핀 출신 뮤지컬 배우,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이 당구의 여왕이라는 피아비 선수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캄보디아계 한국인 선수, 베트남계 한국인 외교관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님. 제가 발표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죄송한 부탁을 하셔서 해드려서 말씀하실 많은 부분을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문화 가정, 특히 아세안으로부터의 다문화 가정이 37%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제 또 외국인이 이제 거의 5%, 한국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도 이제 곧 사라져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어떤 가정이든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이든 아닌 가정이든 어떤 그건 다 한국인이고 한국의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런 용어가 곧 없어져서 한국 사회가 정말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걸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최원기 국립외교 교수님, 좀 더 이제 우리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서 좀 큰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 신남방 정책의 의의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가 7분 정도로 각 발표자의 발표 시간을 좀 제한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신남방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최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 의미 있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목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7년 11월에 신남방 정책이 발표가 되고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과연 뭐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향후에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대통령께서 베트남 하노이에 가셔가지고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오늘 화상회의로 아마 지금 오후에 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대통령께서 지난 3년 동안의 신남방 정책의 성과에 기반해서 향후의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고 이제 하는데 신남방 정책 플러스 향후 신남방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주제가 부산의 어떤 도시외교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아세안과의 어떤 그 관계 강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신남방 정책의 그 정책적 목표와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지만은, 신남방 정책은, 결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다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4강 중심의 경제협력, 외교를 했다면, 거기에서 우리 경제 다변화, 외교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대상은 어디냐? 아세안이다. 이제 이 말씀이죠. 아세안은 과거에 비해서 한 20년, 3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지금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이 교역 대상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세안의 그 GDP가 2019년 기준으로 한 3.6조가 됩니다. 한국이 1.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한국의 GDP와 아세안 10개국의 GDP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지금 1.13조 정도, 아세안 전체적으로는 3.3조 정도의 경제 규모입니다. 아세안은 아직도 경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진국의 함정, 미들 인컴 레벨에 빠져서 지금 뭐 연 10%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한 6% 이상으로 주저앉았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긴 한데. 근데 아세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경제 성장 발전 전망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세계 경제의 뭐 성장 동력이다, 성장 엔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 협력의 다변화 대상으로서 아세안과 좀 더 경제 협력을 해서 서로 상생 공영, 윈윈하는 그런 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연말이 되면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 3개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뭐 이런 인도,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 정상들이 아세안에 모여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일종의 그 아세안이 아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이 정상외교의 컨비너, 소집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역 그 국제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4강 기존의 4강 중심의 어떤 과거의 틀에 기반한 그런 외교, 경제 협력이 아니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자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남방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경제 협력은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하기보다는 기업이 결정을 하고 주도하고 하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들 지금 베트남에는 한 한국 기업이 한 10,000개 이상, 10,000개 정도 지금 진출했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잘 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하고 경제 협력이. 근데 이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정부 간 협력의 어떤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그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나와서 아세안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중국에 한 45,000개 정도의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죠. 18년도에 그 중국 자료를 보니까
이 지금 중국에는 한 28,800개 정도의 한국 기업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반타작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어떤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의 변화인데 그만큼 아세안과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세안이고, 그 상호 방문객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한국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베트남 다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외교부가 베트남 다낭에 총영사관을 개설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영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에 보면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아세안만 전담하는 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세안국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자카르타에 이제 아세안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그 아세안 외교 대표부가 있는데 대표부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직원 수를 한 3배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아세안 대표부 대사의 격상을 해서 아세안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 인프라,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 외교, 아세안과 정상 외교, 작년에 그 부산에서 한아시아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 이래로 아세안 정상과 정상회의를 한 게 27회입니다. 3년 동안 27번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번 정도 한 거죠. 엄청나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정상 수준부터 해가지고 양자 경제 외교적 교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잘 아다시피 지금 그 미중 양 강대국 간의 그 이 세력 경쟁, 전략 경쟁이 지금 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아세안 한국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중소국가들에게는 외교적인 어떤 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립적인 지역 구도보다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어떤 지역 협력을 아세안도 지향을 하고 한국도 지향하기 때문에 동일의 이해관계를 외교적으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향후에 어떻게 신남방 정책을 추진할 거냐.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실 건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브로드하게 뭐 방향성만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세안과 한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협력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필리핀에 서로 mutually beneficial,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견국 협력이고 동아시아 내에서의 지역 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큰 문제, 큰 과제이기 때문에 보건안보 협력을 일단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극복 이후에 코로나로 발생한 경제 침체, 엄청나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제 활동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무역 면에서 보면 이 RCEP이라고 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원래 16개국,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빠지고 15개국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국이 협상을 타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조인식, 서명식을 할 건데 이 무역 경제 협력 이것도 좀 더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아세안과 인적 지식 공유 이런 거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남방 정책과 부산시에서 부산이 추진하는 도시외교 활성화 이건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남방 정책 자체는 해양 전략입니다. 이 한국이 이 유라시아 대립부 한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대립국가로서 전혀 지경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모든 대외 무역과 교역은 이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부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서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활용을 해서 부산이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 도시들과 주요 도시들과 도시 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은 이건 결국은 신남방 정책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으로서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방향이고 이 서로 이렇게 이 상호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적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남방 정책 새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아마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하실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인적 개발이라든지 뭐 이러고 서로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표명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정말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뭐 우리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달리 계속 정말 계속이 커가는 관계고 항상 플러스 썸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 신남방 정책을 비롯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아세안 관계를 추진하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간 협력도 신남방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또 우리 정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좋은 입지 조건에 있는 부산시가 앞으로 더 이 아세안 관계 강화를 해나가는데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한아세안 센터나 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님,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진 교수님 우리 집은 이미 이 부산 시민한테는 굉장히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시영 교수님은 부산의 국제사회에서 부산의 위상이라든지 부산의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부산 뭐 부울경 메가시티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교수님께서 또 이제 부산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산의 위치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산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뭐 오후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앉아 계시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외교 안보 문제였죠.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패배, 이 이후에 이제 외교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특히 이제 북한, 그 다음에 중국과 미중 관계, 뭐 이런 쪽에서 외교 안보적인 전략적인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 외교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국가 중심의 접근들, 국가의 국방이라든지 외교 안보 이런 국가 중심적인 접근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노멀 라이프를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런 국가 중심 사고가 너무 이 국민들에게 이 강화됐고 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들어 있어서
이게 뭐 예컨대 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러면은 한일 간의 이 시민들 간의 교류도 단절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외교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외교 안보 같은 이런 뭐 이 소위 말하는 하이 폴리틱스 상당히 뭐 이것과는 다르게 이 로 폴리틱스죠.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국가 간의 관계가 좋건 나쁘거나 아니면 국제 환경이 뭐 보호주의나 중상주의 경쟁 아니면 반다자주의 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이래서 국가 간의 그 교류가 끊기고 뭐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교류하고 사는 것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가서 웃고 같이 축구하고 놀고 가서 또 뭐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고 만나서 잡담도 하고 웃고 이런 것들이 이 국가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도시라는 거죠. 도시 외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현실주의적인 외교 안보 맥락과는 다르게 상당히 작은 부분이지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유주의적 접근 그 중심에 도시 외교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뭐 트럼프도 패배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 안 좋은 국제 환경들이죠. 지금 뭐 국제 규범도 무너졌고 다자주의 질서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도 훼손당하고 인권 가치도 훼손당하고 세상이 우습게 됐는데 바이든이라는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세상이 또 바뀌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코로나도 뭐 백신이 화이자에서 나와서 좀 긍정적인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트럼프가 사라지고 이 코로나도 사라지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여러분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 뭐 그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 외교가 왜 중요한지 지금 뭐 세계화, 지역주의, 지역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제동이 걸리고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교류도 안 좋고 트럼프 때문에 뭐 세계가 안보 환경 자체가 안 좋아졌죠. 미중 간의 갈등은 너무 고조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도 또 지금 상당히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진 상황이고 북한이 미사일 날리는 상황이 상당히 뭐 가시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국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세계화는 후퇴하는 상황, 이 전반적인 맥락은 이런 것이죠. 다자주의가 후퇴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도시들이 거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서울도 엄청나게 거대화됐고 부산도 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상해라든지 이런 거대 도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라별로 이렇게 세계화, 지역주의, 지역화는 후퇴되고 도전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거대 도시화는 상당히 진행 중이고 세계 인구의 50%가 지금 도시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를 좀 생각하는 외교 안보적인 큰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라 도시 중심 시민들의 노멀 라이프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도시 외교를 좀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한테 그 지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함께 구상 중이죠. 그래서 전국을 6, 7개 광역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광역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광주하고 전남도 묶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또 묶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울경이 지금 또 이제 시도시 다스리 합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 이 지자체 연구소가. 그래서 이 동남권이 묶이면은 800만 인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한지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죠. 더 이상 이 개별화된 쪼만쪼만한 지자체 경쟁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역화하는 것,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뭐
경남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세 개가 공동으로 연구소가 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외국 도시들과 거대 도시들과의 도시 외교입니다. 그래서 그 팀 공무원들 분들 만나도 제가 좀 이런 것도 좀 넣는 게 좋지 않느냐. 부울경만의 우리나라 지역 안의 통합만이 아니라 거대 도시화가 아니라 지역 통합, 광역화가 아니라 외국의 거대 도시와도 교류 협력을 하는 부울경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어쨌든 부산시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3대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 중인 것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 부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로만 그래요.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시발점이고 허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대 도시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 광역화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해외에 있는 우리 근교에 있는 지역적으로 우리 리전 안에 있는 지역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 시민들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혁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는 도시외교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외교위원회를 올해 출범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상으로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모든 것들이 화상으로 진행돼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부산이 그렇다면은 도시외교의 허브 도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몇 마디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허브 뭐 동북아 해양도시 신남방 신북방의 시발점 종착점 뭐 이런 얘기들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 정치권에서 그 정확한 좀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을 실질적으로 신남방 신북방의 중심 허브 지역으로 인정을 받는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허브 도시가 되는 그래서 이 가만히 놔두면 결국엔 또 도시외교의 허브도 서울이 가져갈 거거든요. 모든 대사관이 다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이 외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산은 또다시 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정치권에서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 근교에 있는 지역 국가들이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 큐슈라든지 뭐 후쿠오카라든지 아니면 아세안 이 거대 도시들 아니면 중국의 뭐 상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뭐 이런 거대 도시들과의 이 교류 협력을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선점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도시외교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 선점을 하는 것. 제가 자꾸 수도권 서울을 얘기하니까 수도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좀 거북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양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도시외교라든지 신남방 신북방의 핵심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면 진짜 지방은 할 게 없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과 정치권에서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도 이걸 자꾸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도시외교 아니면 행사성 뭐 이런 거 보여주기식 이런 거를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교류도 하고 시인들 교류도 더 많이 하고 아세안에 우리 시인들 문학인들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요즘 못 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각 도시나 광역권에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국가 간에는 뭐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사고로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충돌도 하고 협력도 하겠지만 시민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노멀 라이프를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것, 그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시도 또 하나 부산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극적이고 좀 창의적인 주체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 맨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중앙에 있는 연구소만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부산도 적극적인 창의적인 노력을 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부산의 도시외교, 그다음에 우리 전체의 도시외교, 특히 아세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시민들의 노멀 라이프를 연결하는 이 도시외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자치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못했지만 저번에 헌법에 지방 분권 자치를 명시하고 지방 자치 이게 를 완전히 지방 정부로 만들어줘야죠. 지자체 이름을.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들이 반드시 좀 따라줘야 된다. 예, 한일 관계가 안 좋아도 대마도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 엄청 많이 가셨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외교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 간의 갈등, 국가 중심주의 아니면은 시장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도시외교가 살 길이 아닌가. 그리고 광역과 이 도시는, 거대 도시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비자 면제 이런 것도 광역이나 시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사람들도 계속 더 많이 만나게 해주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정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아주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국가관계,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 간 교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턴은 결국은 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안 좋고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제 한일 관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뭐 관광객이 확 줄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한일 국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민 간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간의 그 관계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도시의 중요성, 뭐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세계 50%가 이제 거대 도시에서 살고 있고,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뭐 10여 개의 그런 도시에서 GDP의 뭐 한 70%를 다 거기서 창출하고 있는 뭐 그런, 지금 점점 더 이제 거대 도시 중심의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건 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의 동남권 도시광역화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도시 간 교류를 해도 결국은 상대방의 도시는 항상 그 도시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 도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앞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고 자매도시를 선정하는데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우리가 부산이 큰 세계 그 유수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한다 해도 그쪽에서 부산과의 그런 협력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강력화 이거는 좋은 거고, 사실은 여러분 이제 베트남 퉁대사님 계시지만 하노이만 해도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3,300 스퀘어미터입니다. 서울이 얼마 600 스퀘어미터예요. 그래서 서울의 5배입니다. 하노이의 면적. 일종의 강력 도시예요, 이미. 호치민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광역화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시대의 추세고, 도쿄도 마찬가지고. 도쿄도 서울의 면적의 5배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도시가 커지고 내실화되고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는 그런 단계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저도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역시 시민 간의 그 교류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국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다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20분밖에 없어서 이제 우리 패널리스트 네 분들한테 각각 한 5분씩 할당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인이 좀 아직 좀 꼭 말할 게 있는데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대사님 5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more, maybe 5 minutes. Okay. I would go a little bit deeper. How we can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자매 결연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풀뿌리 단계에서 이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천으로 넘어가는 좀 실용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3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도시들이요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 시정부의 역량을 서로 강화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형성, 그리고 또 복지 체계 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 시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생활 수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놓고 시정부들 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서 협력 파트너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체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 코비드에 대해서 도시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은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미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도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요. 도시들이 여러 다양한 제품들 간의 협력과 또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들이요,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인력이 필요한 도시가 있다. 그러면은 인력이 좀 풍부한 외국 도시의 그 노동자들을 찾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도시들과 도시 협력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에서 우리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다른 그 외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도시 외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들이 이런 도시 외교의 상대를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의 그런 접점을 많이 찾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 노동자, 관광객, 그리고 또 이주민들이 도시들 간의 그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향식, bottom-up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매도시 결연입니다. 행정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그리고 인적 측면에서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깊이 심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결혼 이민자의 37%가 아세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하고 협력이 확대되는 이 현재는 다문화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New Normal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새로운 이 패러다임 변화가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이주민의 청착 단계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나뉘어지면서 사실상 그대로 그 이주민의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적응 단계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돌려주기,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위한 환원, 그리고 룩박이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하고 있면은 뒤돌아보는 그런 경우죠. 그냥 자기의 모국에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회 적응 단계가 넘으면서 이주민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넘어서
국외에 보면은 지역에서 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경기도 전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동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이주민을 바라보면 우리 사회 바라보면 좀 약간 도와줘야 할 대상. 이제는 그 이미지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의 사회에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국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사용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이니까 그 나라에서 유명한 SNS이면은 한국에서도 같은 이주민들한테 똑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SNS를 사용을 하면서 모국에 대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이 회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나가는 이 회의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나갔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이주민의 가족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결국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여가부에서는 2016년부터 이중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중 언어 데이터베이스는 다문화 가정이나 한국이나 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 주류로 진입을 하는 그런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아직 미취학 아이들이지만 곧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말 그대로 한국계 미국인의 성김 주한 미국 대사님처럼 정말 베트남계 한국인 외교관하고 캄보디아계 한국인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재들을 거듭나서 정말 아세안계 한국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 단어가 낯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협력을 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주민 자체도 정말 양쪽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주민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기 교수님 지금 한 8분, 7분의 시간이 두 분한테 주어졌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남방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신남방 정책 할 때부터 한국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한국이 외교적으로 아세안에 유엔에서 보팅이 필요할 때 가서 했다가 끝나고 나면 돌아서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외형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30년간의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 접근 외교 전략을 보면 쭉 계속해서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9년도에 대화관계 부분으로 해서 완전으로 됐고
그다음에 뭐 물론 한국 정부가 5년마다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 이 정책의 이름을 브랜딩을 바꾸는 그런 뭐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게 5년 단임제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쭉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보면 그런 연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대표부의 아세안 대표부를 만든다든가, 한아세안 FTA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쭉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지금 이혁 대사님 지금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지만은, 한아세안 센터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오픈을 했습니다. 정부의 교체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신남방 플러스를 곧 마감, 이런 뭐 염려 끝나는 정부인데 이런 염려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에도 그런 아세안 관련 신남방 정책 관련 제도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러스트, 그 다음에 일종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지향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한아세안 관계, 신남방 정책의 어떤 내용적인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굉장히 경제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다. 과거 일본이 했듯이 한국이 너무 중상주의적이다. 아세안에 대해서 머킨틀리스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남방 정책에서 처음부터 사람 중심을 놓고 그 다음에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그래서 작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속 성과 사업을 보시더라도 구체적인 한 80여 개가 있는데 그게 보면 많은 것들이 아세안 커뮤니티 빌딩에 기반한 그런 사업들, 협력 사업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보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남방 정책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보면, 이 베트남도 그렇고,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자본 집약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 협력. 그래서 보면 작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과 사업 중에 하나가 기술센터를 만드는 거, 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협력,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아세안의 대부분 기업들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SME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이 휴먼 캐피탈 관련해서 직업 훈련, 이 티벳이라는 프로그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교육,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 측에서는 잘 의식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커머셜리 오리엔티드, 그 다음에 중상주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우리 진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한국과 아세안이 진짜 협력이 잘 되고 하나의 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people to people exchange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어떤 느끼게 되고 교류를 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중앙정부, 국가 차원의 어떤 교류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정부, 그 다음 시민사회,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남방 정책에서도 3P에서 people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인적 교류,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적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여행객의 방문이 아니고, 교육,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어떤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일회성의 어떤 교류가 아니고, 진정한 그런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서, eventually, 궁극적으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되는, 이런 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장에 이게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 이 성과를 나타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향후에도 한국은 물론 또 아세안도 서로 또 공동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로 나가는 빌딩으로 나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 교수님 시간이 1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그 사람들은 모여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뭐 국가 내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떤 경우는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라 그래도 뭐 강을 끼고 있으면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간에 상당히 교류가 깊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험이 아세안에서 일본이 상당히 그 관료 중심, 국가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중상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일본이 아세안을 생산 기지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많았죠. 그리고 지원도 많았고 ODA 지원, 공적개발원조 지원도 많고 이랬는데 일본이 생각한 만큼 아세안과의 관계를 그렇게 좋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중심 접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사람 중심 접근은 국가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라든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경쟁 관계, 라이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만나고 놀고 먹고 떠들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도시들,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들, 이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는 반드시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자치경찰제까지 얘기하듯이 시민들이 도시끼리 왔다 갔다 인터시티 릴레이션즈를 강화하려면은 이미그레이션 컨트롤도 지방정부에게 좀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경찰도 자치경찰제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이라든지 뭐 패스포트 컨트롤 이런 것도 좀 지방정부 쪽으로 좀 넘겨줘서 활성화하는. 그리고 지방정부도 지금은 우리 대사님들이 뭐 부산시에도 와 계시고 광역시마다 한 분씩 와 계시고 아니면 이제 뭐 국제교류재단 해가지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부산시 내에 아예 뭐 담당하는 진짜 디플로마시를 담당하는 과를 만들든지 뭐 나중에 뭐 국으로 키우든지 이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노력들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좀 이 도시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토론을 통해서 결국 부산이 우리 신남방 정책 그리고 우리 신남방 정책 이후에 앞으로 대동남아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고 또 될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저는 좀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민사회의 교류가 굉장히 시민들 간의 교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시민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점의 하나가 정말 굉장히 품격 있는 교류를 해야 된다 시민들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동남아 시민들 도시와 교류를 할 때 그걸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한겨레 평화연구소 주최로 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관한 토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유대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 그리고 도시 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사님도 앞으로 부산에 더 자주 올기를 바라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혁 사무총장님 정말 이제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서 자유롭게 다과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